자, 경제 기사를 잘 이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틀림없이. 근데 저는 경제 기사만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글로 읽긴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신 분입니다.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연구소 이름 잘못 지었어요. 너무 길어요. 정태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방송 나오고 나서 이 연구소에 가입자가 좀 늘었습니까? 아직 안 늘었습니다. 방송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칼폴라니가 너무 어렵고, 네.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억하시고 칼폴라니를 인터넷에 치시면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가 뜹니다. 유명한 경제학자죠. 예. 네, 칼 폴라니 얘기는 다음 기회 하고요. 어쨌든, 게다가 칼 폴라니 그냥 연구소도 아니에요. 칼 폴라니 사회, 게다가 또 경제연구소. 네. 소장님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로는 쉽습니다. KPIA입니다.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세상에 약자가 얼마나 많은데. 자,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뉴스는 이겁니다. 어제자로 인터넷을 경제 부분 쳐서 검색을 해봤더니 가장 많은 뉴스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네. 그리고 나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밑에 그 해설 기사도 긴 것들이 있어요. 경제 뉴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이제 금리와 통화를 결정하는 데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요. 네. 네, 거기까지는 아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연내에 미국 금리가 인상될 거란 전망 때문에 금리가 동결됐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관계지?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는 왜 동결해야 되는 것이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여기서부터는 이해가 안 가니까 읽기를 포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하는 일이 뭐냐. 여기서부터 금리에 대해서 기본 이해를 좀 해보려고요. 예, 금리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돈값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다는 건 돈값이 올라간 거고 이자율이 낮다는 건 돈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값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도 쉽고 그거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가령 내가 지금 투자를 하면은 3%의 수익률이 나는데 그러니까 예측이 되는데 이자가 1.23%, 1.25%다. 그러면은 1.75%의 내 이익이 생기잖아요. 네. 1.25%에 빌려서 투자를 하면은.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수록 투자라든가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있죠.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압니다. 예. 그렇게 단순하게 연결되는 거.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이자 낮으면 더 많이 빌릴 수 있고. 네. 높으면 빌리기 힘들고. 여기까지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무슨 이상한 말들이 있습니다. 양적 완화, 미국. 예. 금리 관련해서 막 이런 단어들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뭔가.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는. 정말 부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양적 완화는 뭐야, 이거. 하느니 금리를 조정할 때 금리를 조정하는 방법은 이제 통화량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거든요.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통화량을 늘리면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돈값이 떨어지겠죠. 이게 돈값이라는 표현도 그 일반 직관적으로 이상해요. 돈의 값이 있어? 돈이면 네. 돈이지다. 지금 직관적으로 하신 게 맞는데 그게 네. 사실은 금융이 이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일반 상품하고 좀 다르게 움직여요. 일단 하느니 금리를 내리는 방법은 뭐냐면 통화를 푸는 건데 돈을 푸는 건데 돈을 많이 찍는 거죠. 예, 많이 찍는데 그냥 찍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 채권을 사들입니다. 채권을 사들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밖에 이제 국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보통은 통화 안정증권을 사들이는데 사들이면 그 돈이 밖으로 나갈 거지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채권이 있는데 예. 국가가 발행한 국채도 있고 네. 금리를 가지고 하지 않고 채권을 일단 사요. 예, 사들이면 나라가 사들이면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예, 돈이 밖으로 시중으로 풀리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 채권을 어디서 사냐면 은행에서 사는 거예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사거든요. 근데 은행이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돈이 많이 풀리나요? 아, 그건 아니죠. 여기서부터가 진짜인데. 그럼 이제 은행이 돈을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돈이 많으니까 이자율을 떨어뜨린다? 아니, 예,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은 사실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돈값이 이제 돈이 커지니까 사실은 이제 채권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그럼 이제 돈을 빌려주기가 쉬워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은 보통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경기가 나빠진다는 뜻이잖아요. 그 상관관계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막 하고 싶으면은 돈을 빌리려고 너도 나도 빌릴 테니까 이자율이 올라갈 텐데. 아, 그렇죠. 지금 경기가 나빠지면. 돈 빌리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아져도 돈 빌려줄 데가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이자율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놈인데.
이 돈을 정말 빌리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자율을 많이 받으려고 해요. 특히 이 사람들이 담보가 없거나 꼭 필요한 중소기업이거나 사람들. 예,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경기도 나쁘면 얘한테 돈 빌려줬다 떼일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이른바 리스크가 커지면은 네. 그럼 오히려 이자율을 많이 달라고 하거나 안 빌려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 열받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 양적 완화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당연하게 옛날에 사들이던 채권이 아니라 장기 채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걸 좀 이상한 채권을 많이 사들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잠깐만, 여기까지 제가 따라오는 게 맞나 보십시오. 이제 통화량을 조절해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거나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방편의 대책이 있는데 양적 완화다. 양적 완화. 영어에서 아마 번역한 말인 것 같은데. 네, 퀀티티브 이징이죠. 영어도 이상하고 한국말은 더 이상해요. 네, 보통은 단기 채권을 사들여요. 네. 금융안정채권까지. 그런데 이제는 사들일 게 없으니까 이 MBS라든가 이 파생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장기 채권이 있어요. 10년치. 이해할 항목이 늘어나면 안 됩니다. 잠깐 기다려보시죠. 예. 일단 기본부터 이해하고요. 양적 완화 이렇게 영어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거 물량을 푼다는 얘기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양적 그냥 완화. 아주 쉽게 통화량을 늘린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양적 완화라는 말은 그냥 푼다는 얘기입니다. 양을 늘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무슨 양을 늘리냐? 시중에 돈을 많이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예. 돈이 많이 굴러다니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나쁠 때 돈을 또 빌리기 쉽게 하겠다. 이런 건데 지난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난리 났을 때 그때 그 미국 정부가 한 게 양적 완화잖아요. 예. 돈을 막 풀어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당시는 금리가 이미 거의 0점대였단 말이죠. 금리를 더 내릴 수는 없으니까 방법이 말씀하신 대로 시중에 돈을 푸는 방법이 금리를 내리는 것도 있지만 이제 시중에 풀려있는 채권을 예, 그게 금리를 내리는 방법이 되고. 국채은행에서 막 사들여가지고 은행에 돈이 많이 가게 한다. 일단. 예,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돈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금리를 좀 내린다. 예, 기준금리는 중앙은행하고 일반은행 사이의 관계거든요. 그럼 아예 마이너스로 만들 수도 있어요. 실질 금리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 이자율이 낮아져 버리면 실제로 지금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금리다. 마이너스다. 그럼 은행이 돈을 갖고 있으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경기가 여태까지 살아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빌려줬다가 떼일까봐 이 돈 많은 사람들한테 빌려줘요.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이 갖는 목표는 실제 경기를 부양시키고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이 도달하게 만드는 건데 또 중간에 돈을 쥐는 은행들은 실제로는 돈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돈 떼일까봐 안 빌려주고 그래서 이 대책이 안 먹히고.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이나 기업들한테 빌려주면 이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할 거냐 어디에 쓸 거냐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로운 투자를 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데 안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돈은 많아요. 그럼 어디다 쓰겠어요? 총수는. 저축하겠죠. 아니 저축하는 거 봐. 예, 부동산. 네, 바로 그겁니다. 부동산이나 주가만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알면 알면서도 손은 기분이 되는데 이거. 그냥 이런 경우요. 자기 주식을 사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 대기업에서는. 그럼 자기 주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당히 올라가면 팔아요. 이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시 은행으로 돈을 보내요. 그러니까 주가하고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고 다시 돈이 은행으로 들어오니까 실물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만 돈 벌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이거 경제를 알면 화가 나는군요, 이제. 그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재정정책을 쓰는 겁니다. 좋은데 사대강 같은 거 하면 물론 안 되고 예를 들어 생태 인프라 투자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투자를 할 게 많거든요. 자, 기본은 이해했어요. 이 정부. 이렇게 빨리 이해하신 건 천재란 얘기입니다. 아니, 저는 많은 걸 이해하고 싶지 않고 기본만 이해하고 싶거든요. 근데 기본은 이해했습니다. 금리를 가지고 혹은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통화량을 조정하고 그걸로 경기가 돈을 시중에 많이 풀어서 경기를 띄우려고 하는데 그런 정책 중에 대표적인 양적 완화 같은 거는 뜻대로 잘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전한 부동산 사거나 자기 주식 사가지고 자기만 배불리지. 네. 정작 경기가 부양되라고 그리고 그 돈이 도달해야 될 서민들한테 도달하지 않는다. 네. 실패한 정책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건 이해했고요. 그러면 우리 한은이 금리를 동결했다. 이것이 왜 중요한 뉴스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재계나 또는 우리 기획재정부는 금리를 떨어뜨려라. 뭐 그렇든 어떻든 돈이 흥청망청한 게 좀 나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잖아요. 그럼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격차가 줄어든다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들어와 있던 돈이 빠져나가 버리면 지금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맞을 상황은 아니지만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미국 금리하고 우리나라 금리. 우리나라는 큰 문제 아닌데 신흥경제 경우는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줄어들면 일거에 빠져나가서 외환위기 같은 걸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를 계속 금리 얘기할 때 거론하는 것은 미국 금리의 격차가 생기면 돈이라는 게 이제 상품으로 거래되는 영역에서는 저기다 넣으면 이자가 더 높은데 하고 빠져나간다는 거죠. 예, 지금 1%포인트 차이인데 그게 더 줄어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미국은 좀 더 안전하니까. 그럼 일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돈 풀어봐야 별로 경제가 좋아지지도 않고 잘못하면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이제 동결시킨다 이런 거죠. 그 뉴스가 일반인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일반인은 별로 영향이 없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진 거는 최경환 부총리 때 금리 떨어뜨리면서 금리 떨어뜨린다고 해서 서민들한테 안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사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썼잖아요. 돈 빌려주기 쉽게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집 사라는 거였죠. 예, 그래서 30대, 40대가 지금 부채가 확 늘어났고 그 사람들이 부채가 늘어나고 그 사람들 지금 소비가 확 줄고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금리를 떨어뜨린 당시 정책적 목표는 주장은 이렇게 금리를 떨어뜨리면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쉽고 대출받기가 쉬워서 이 기회에 대출받아서 집도 사고 마련하면 그 부동산 경기 혹은 건설 경기도 이제 진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성장률도 올라가고 뭐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작년, 재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이끈 거는 건설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LTV도 풀어주고 돈도 금리도 싸주게 하니까 야 이게 우리 마지막 집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고 집을 살려고 하면 수요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주택 공급을 하면서 건설 경기가 늘어났고. 그래서 건설 회사들은 좋았는데 그런데 그때 받았던 대출. 이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부분이 많아서. 그러면 이제 소비를 줄여야죠 뭐. 월급이 나오는 사람도 지금 대체로 한 우리나라에서 자기 가처분 소득이 25%를 원리금 상환에 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경기가 또 꺼지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안 늘어나기, 소비가 우리나라 GDP의 50%인데 소비가 안 늘어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막고 있고 가계 대출이 가계 부채가 그걸 갖다 이제 소비의 증가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후를 따지자면 최경환 부총리의 그 소위 이제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키고 건설 경기를 진작시켜서 국가 지표를 끌어올리려고 했던 정책이 결국은 개개인들에게는 빚을 잔뜩 지게 만들어서 국가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서 불안정하게 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성장을 미리 끌어다 이제 잘 올려놨고 그 후유증을 이제 앓게 되는 거고 차기 정부가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땡겨 쓴 거군요. 땡겨 쓴 겁니다. 어차피 지금 자기는 차기 정권에서는 부총리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서 경제계 혹은 뭐 이런 그 민간단체, 사회단체에서 비판이 많아서 그 비판의 핵심이 뭘까 궁금한데 이거군요, 이게. 그러니까 건설 경기로 경제를 끌어올리려고 무리한 금융정책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 기본은 이해했고요. 금리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안 속으려면 칼 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번 들어보죠. 지금까지 정태인 소장님이었습니다. 저는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